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That you allow company work, please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리비아에서 한국인 한 명이 납치돼 28일째 억류 중이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출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지시했다고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리비아 분쟁 지역에 자주 취재를 다녀온 김영미 중동 분쟁 지역 전문 PD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재 기무사를 바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국 시도에 육공단위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요원 30% 이상을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이야기 들었고요. 오늘은 임태훈 군인권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우리는 성공적인 성장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봉화마을을 방문하면서 나름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MB의 747 공약, 박근혜 정부의 474 비전이나 창조 경제에 이은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하려는 걸까요? 최강 병기에서 알아봅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로 1년 된 문재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국벤저스에서 평가해봅니다. 8월 2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어제 최강병기 코너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우리 국민 한 사람과 필리핀인 세 사람이 리비아 무장 세력에 납치됐습니다. 리비아 매체 218 뉴스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근 한 달 만에 억류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등과 연관된 사안이어서 보도유예, 즉 엠바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무사 기한을 위해 리비아 정부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여러모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중동에서 오랫동안 취재활동을 해온 김영미 PD와 함께 해법을 고민해보도록 합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공개된 동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서 보셨나요? 일단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납치범들이 영어로 얘기하라고 시킨 것 같고요. 대통령 언급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납치범들 쪽에서 이제 영어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보니까 이렇게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보통 이슬람 급진 세력들이 인지를 공개할 때는 오렌지색 그 관타나모 수용소를 흉내낸 그 옷이나 적어도 이제 이슬람 복장,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히는 게 통상인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이슬람 급진 세력은 좀 아니구나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각 리비아 지역의 군벌이라든가 혹은 뭐 민병대라든가 뭐 이런 세력일 수도 있겠네요.
그 리비아도 역시 이제 부족 국가여가지고요. 예. 그 수많은 부족 중에 그 하나일 가능성이 많고 또 이 부족들이 다 민병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 정도까지 내려가면 이제 우리도 민병대를 가지고 조선시대만 해도 사병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족들의 그 민병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그 민병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단순히 이제 금품을 노리는 정도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비아도 지난번 나오셨을 때 예멘 얘기했었는데 리비아도 내전으로 굉장히 시끄럽고요. 정보군 또 뭐 민병대 각종 군벌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집단이 총기를 소유하면서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돈을 노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죠. 현재 리비아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요. 예. 더군다나 가뭄도 많이 심해졌고 그래서 아마 그 돈 경제적으로 공필 빼진 그 민병대나 군벌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그 리비아 서부 쪽에 있는 부족들은 북부 쪽에 있는 부족들보다 더 가난한 부족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경제적인 걸 노리고 납치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했는데 여기 나오는 대통령님은 글쎄 이 납치한 집단에서 시켰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했을까요? 본인이 했으면 한국말로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영어로 했으니까 분명히 그 납치범들이 그렇게 말을 해라라고 언급해라. 예, 언급해라라고 한 거고 본인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납치범들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상이 나오는 그 배경이 그냥 사막인데요. 본인들이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서 촬영을 하게 되면 위치를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리지 않고 하려고 한다는 거는 빨리 신속하게 이제 자기네들이 아무게 이 일을 빨리 진행하고 싶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필압된 지 한 3주 지났거든요. 보니까는 이제 턱수염을 많이 기른 모습이던데 화면으로 봤을 때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전혀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서부 그쪽 리비아 서부 쪽이 물도 많이 부족하고요. 음식도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납치범들이 이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납치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도 장담하기가 힘들죠. 그 7월 6일 오전에 발생했다. 계획된 납치일까요? 일단 사건이 발생한 날이 금요일 오전 8시입니다. 그 금요일 날은 리비아의 휴일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일요일 같은 날이어서 경비나 경호가 허술할 거라고 추정되는 날이고요. 더군다나 아침 8시에 이 납치범들이 그 외국인 캠프 그 인질들이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쳐들어온 걸 보면 아마도 계획적으로 가장 경호가 허술한 시간을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인을 노렸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민간인을 납치한다 생각이었을까요? 제가 그쪽에 있는 리비아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에 외국인 캠프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다들 인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무작위로 그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은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리비아에 가면 한국 사람 얼굴이 굉장히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무작위로 갔다가 한국 사람까지 같이 납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있었나요? 이 무장 민병대에 의한 뭐 지금 확실히 무장 민병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납치. 예, 2013년도에 수도인 트리폴리에서 코트라 직원이 납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우리 대사관도 리비아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납치는 종종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리비아 총리님도 납치를 당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일하는 집무실 바로 바깥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리비아에서 납치는 그렇게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행 금지 국가로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네네. 2014년부터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샘물교에 납치됐을 때도 그 여행 금지 국가를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여행 금지 국가인데 지금 필압되신 분은 왜 여기에 계셨던 거죠? 이분은
아랍의 봄이 벌어졌던 2011년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건설에서 우리가 대수로 공사를 리비아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물 관리를 하는 말하자면 그 로컬 회사에 고용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입국 금지가 된 상황에서도 그냥 계속 쭉 일하시던 대로 계속 계시다가 이번에 이런 변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리비아에 이분처럼 쭉 살아왔던 분들 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기가 또 다른 타겟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리비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또 아까 얘기한 그 대수로 공사 그 리비아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호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 정부가 협상의 중재 나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아까 서두에 언급하신 것처럼 그 리비아가 지금 정부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 아랍의 봄 때 국가 지도자였던 카다피가 사망한 다음부터는 그 군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나온 상황이라 사실 리비아 정부가 통치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공권력이라고 말하는 그 힘이 통치할 수 있는 곳이 수도 트리폴리 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그런 거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충분하시겠지만 서부까지 리비아 서부 지역까지 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기대하고 있기에는 좀 우리로서는 다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이 납치 첫날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고 또 청해부대를 급파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ESF로 이정희님 청해부대를 급파했다는데 청해부대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구출작전 수행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저도 이게 의문이거든요. 네. 청해부대는 해군입니다. 그래서 리비아 인근 바다까지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인질들이 풀려났을 때 신변을 확보하는 때 가장 빨리 우리 국민들을 빨리 신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출하는 그 어떤 솔루션에서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우리나라의 군의 힘이 필요하다라 했을 때 그때 보내면 너무 늦으니까 대비 차원에서 대비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되는 순간에 같이 하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청해부대가 가서 급파돼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정부의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도 결국은 무장단체가 아직은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돈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본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장단체에서 납치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협상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국민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일단 형식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리비아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몸값 협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리비아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 리비아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납치범들이 한국인에게 당신 대통령을 언급해라라는 거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다이렉트로 상대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정부는 뭐 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은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샘물교회 사태 때도 우리 국정원 직원이 직접 협상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그 직원이 얼굴을 노출해서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 국정원 직원이 간다든가. 일단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납치되고 이런 협상을 하는 그 과정이 10년 전 그때 10년이 좀 훨씬 넘었죠. 그때보다는 지금 더 많은 경험이 생겼고요. 우리 정부도. 그리고
이 엠바고라는 것이 이 납치된 상황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타이밍이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사건 자체가 최초로 우리가 인지를 한 게 로이터 통신이었어요. 지금 로이터 통신이 지금 연관 검색어도 치고 아직까지 그냥 남한입니다. 사우스 코리아거든요. 그런 정도로 빨리 알려지게 됐고 또 이 영상이 나온 게 218 뉴스라는 리비아의 또 페이스북 계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엠바고로 어떤 이 상황들을 핸들링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27일 어제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은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전 정부에 무기한 엠바고가 있었던 납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이제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김선일 씨 납치 사건도 있었고 지금 벌써 몇 번째거든요. 충분히 정부가 이런 매뉴얼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문자로 4120님 국민 세금으로 군대를 운영하면 국가의 위험을 보여야 합니다. 무력 사용을 하더라도 구출해 오길 바랍니다 했는데 그럼 전쟁입니다. 그거는 군대를 리비아도 이제 주권이 있는 예. 국가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군대가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요.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중동이나 이런 국가들하고의 어떤 실전을 직접 해본 적은 없거든요. 국가 대 국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보지도 않은 땅에서 그 무력 행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영화 보면 미군들은 이렇게 뭐 특수부대 침투시켜서 구출하고 하잖아요. 그들은 계속 그런 훈련을 해요. 그 아프리카나 중동 이쪽에서 인질구출 작전이나 이런 훈련을 계속 하고 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전에 참전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전쟁 경험도 많고요. 예. 이라크, 아프간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쟁 경험이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인질이 잡히면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동안 많은 그 군사적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우린 일단 멀잖아요. 머니까 그 땅에 대한 정확한 그 군사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실전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은 정부의 엠바고 요청은 계속 이어졌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을 넘기지는 못했을 거다. 어떤 그동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한 달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리비아 정부 역할도 좀 기대해보고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 뭐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기대해보면서 하루빨리 풀려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이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국민들도 이런 사건 벌어지면 계속 놀라시고 또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는데요. 사실 그분이 여행 금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서 계셨던 건 그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국가가 계속 예를 들어서 리비아 안의 치안 상황이라든가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전문가가 분석을 해야지 그냥 시민이 스스로 이렇게 분석해서 내가 위험하구나 아니구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과연 그 노력을 이분한테 그 전에 납치되기 전에 얼마큼 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그 인근 국가들도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알제리라든지 그 사하라 위치라든지 뭐 말리 뭐 이런 나라들도 알카에다나 뭐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계시는 그 소수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도 우리 정부가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까 국정원을 언급한 거는요. 정말 국정원이 나설 때가 바로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국내 정치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거 하라고 세금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떤 활약을 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동문제 전문 PD 김영미 씨였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2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오늘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무사 개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밝힌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기무사의 요원 30% 이상의 감축을 권고하는 것인데요. 기무사 관련 문건들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고생 좀 하셨습니까? 전혀 안 했는데요. 예. 좀 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감사는 한데 일도 안 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괜히 걱정했네요? 아니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너무 고맙죠. 제가 멘탈이 생각보다는 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공격을 좀 많이 당했습니까, 그동안? 댓글을 보시면 너무 많아서요. 네. 저는 뭐 개의치 않고요. 네. 그리고 뭐 혼란을 느끼지 않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혼란을 느끼니까 제가 20년 전도 더 됐는데 커밍아웃 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군인권센터를 맨 처음 만들 때가 언제였죠? 2009년에 저희가 설립됐습니다. 2009년에 설립하고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해서 군과 뭐 이야기도 나누고 뭐 싸우기도 하고 네. 토론도 하고 했잖아요. 네, 법안도 저희가 내서 뭐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병영에서 병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죠. 월급 인상안도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해서 이제 대선 캠프에서 받으신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핸드폰도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은 저희가 모두 반영을 해서 된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인권센터라고 하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겠죠. 예. 그럼 그 한 10년 동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네. 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했던 장성들 있습니까? 뭐 장성들도 이제 대놓고는 안 하는데요. 뭐 뒤에서 요구는 많이 하죠. 대놓고 하는 건 김성태 대표가 처음이네요. 네, 정치인 중에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한기호 의원이 국방위에 이제 불러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더 뭐 비난 받으셨죠 나중에. 그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기무사 개혁하고는 기무사가 이렇게 월권한 거하고는 왜 근데 김성태 대표는 본질과 상관없는 걸 끌고 왔을까요? 자한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친이 구태타면 실질적으로 자기 당에도 연루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고, 왜냐하면 문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개헌 해제를, 이제 막기 위해서 30명의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당시 집권당하고 협의하고 약속한다라는 게 문장에 나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제 이것을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위헌정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진당처럼 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 소장은 그게 내라는 뭐에 동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동조한 것이죠. 만약에 그 문건대로 약속을 했다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혁위가 발표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같아요. 기무사 부대를 지금처럼 존치하는 방안과 국방부 산하 본부로 전환하는 방안, 또 외척으로 독립하는 방안, 그리고 뭐 대통령령, 사령부령 이건 없애겠다 이랬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개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조직에 대한 청산 또는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고요. 사실상 잉여 자원을 솎아내는 방식의 30%를 정리하겠다라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무본부로 가느냐 외청으로 가는 건 굉장히 더 위험하고요. 오히려. 기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30%가 아니라 저는 전원 원대복귀를 시켜야 되고요. 그럼 해체잖아요. 해체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체를 하되 다시 본부로 만들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폭로했듯이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적국의 만약 뭐 수장인 것처럼 대하는 이런 DNA를 가졌다면 또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에게 통제받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이런 조직은 당연히 해체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헌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MI6처럼 좀 슬림하고
정예화되게끔 방첩 업무와 대전복 업무만 담당하게끔 하는 본부로서 국방부에 두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체하고 요원들은 다 원대 복귀하고 네. 슬림하게 다시 만들어라. 네, 500명에서 700명 정도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동향 관찰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뭐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데 본인들이 월권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찰하는 부분. 예. 그것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유기징역형에 처하게끔 강한 형벌권을 부여하고 다음은 대공수사권도 사실상 헌병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인원이 전부 다 원대 복귀하면 어쨌든 이 방첩에 대한 노하우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쌓였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방첩을 하지 않고요. 오로지 남 감시하는 흥신소 역할만 했기 때문에요. 방첩 업무는 이미 정보사령부와 정보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으로 북한을 다 감시하고 있고 위성 그리고 감청이나 통신 것들을 어떤 부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예. 그리고 휴먼 정보를 통한 것도 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고도의 발달된 방첩 업무를 감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이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복 즉 구테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능은 저희는 둬야 된다. 그리고 진짜 스파이 잡아야죠. 예, 군의 스파이가 접촉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방산업체에 접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좀 정예화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성 인사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청와대 장성 인사위원회에 둬서, 영관급부터 좀 이렇게 정보를 다면 평가하는 형태로 해서 좀 양질의 어떤 장군들을 인선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부서를 두면은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무사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장영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혁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불법적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또 특권 의식으로 군 내부 사기를 저해한 행위 이거 다 근절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동의 못합니다. 절대요. 왜냐하면요. 이분들은 아마 이 아픈 역사에 대한 복수를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은 역사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불법으로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일파 김창룡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단절이 저는 과감하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운의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아마 기자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이제 지금 중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기무사 해체해라 이런 걸로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이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이 안을 가지고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고민하는데 저는 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좀 꼼꼼하게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30년 전에 보안사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해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랬으니까. 네네. 지금, 저건 어떻습니까? 기무사, 장성들 혹은 대령급들이. 네. 국방장관에게 소위 말하는 대거리라 그러죠. 이렇게 하고. 하극상요? 예.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들의 그만큼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발표안은요, 기무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원 장영달 위원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어요. 이제 카이다에서 오신 박사님도 한 분 계시지만 그분은 이제 관에 계시는 분이라고 보고요. 군위원이 9명이나 되고 그중에서 기무가 2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무가 철저하게 물타기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무가 그렇게 장관에게 이렇게 하극상을 하는 것은요. 본인들의 조직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계전법을 쓰는 거죠. 장관이 이제 육사 출신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장관의 어떤 권위를 떨어뜨려서
국방부 군에 대한 조직 장악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징계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병상 대령이 제출한 전역 지원서는 반려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징계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형법상 이분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지금 법률 검토를 변호사들이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고 판단되면 아마 뭐 고발 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무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국방장관 리더십을 흔들어가지고 낙마시키게 했다 치면 네. 어쨌든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의지만 있다면은 네. 다른 국방장관이 와서 또 이 개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방개혁의 모체는요. 사실상 비대한 육군을 어떻게 그 다른 해군과 공군 하고 수평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육사가 지금 그 요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슬림화시키냐. 상부 구조인 장성을 지금 원래 원안대로라면 100명을 줄여야 되는데요. 육군 참모총장이 거세게 반대해서 지금 한 76명으로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개혁 중에 하나인 군인권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도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육사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세워서 국방개혁이 되겠냐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연착륙시키려면 첫째, 대통령에게 충성도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는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한 국방개혁 의지. 그러니까 육군 중심이 아닌 3군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을 가진 분, 이런 분들이 장관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송영무 장관께서 국방개혁이 연착륙할 때 퇴임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국방장관은 어떠세요? 저는 저희 센터는 계속적으로 민간 국방장관이 돼야 된다. 선진국형처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민통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전쟁 트라우마 굉장히 심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전쟁에 진 게 아니라 남침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이제는 과감하게 문민 국방장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국방장관이 들어오게 되면 군이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반발하고 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만 문민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군 참모총장들에 대비되는 어떤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하고는 맞지 않지만 저는 국방부의 제2차관도 두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관은 군과 관련된 순수한 어떤 뭐 무기 도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면은요. 2차관은 병영 혁신과 병영 문화, 군인권 문제를 좀 관장하는 이원화된 시스템도 저는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군인권 스타가 폭로한 내용 좀 봅시다. 기무사가 노 전 대통령과 윤광훈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 또 민간인 사찰했다. 충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네, 기무사 전현직 요원들로부터 복수의 제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느냐. 결국은 청와대하고 짬짬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2014년 윤일병 사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럼 저희가 박근혜 정부랑 짬짬이 한 것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저희가 이제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거의 지금 설립 기간 절반 이상을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을 계속해서 공신력을 쌓아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제보는 상당히 많았고요. 뭐 어떤 장군이 어떻게 성추행했다 이런 제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보들이 많았습니다. 윤일병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러한 사건들에 있어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은
누가 정보를 주는다기보다는 저희의 공신력을 믿고 피해자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공익제보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각은 공익제보자들을 저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익제보자들을 공격해서 움츠러들어서 저희에게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는 꼼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현직 기무사들이 예를 들면은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군인 것에 들어갔을까? 그것은요, 이번에 쿠데타 계획, 친위 쿠데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이건 너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무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국민 충성심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의 그런 행태들, 그리고 노무현 자서전을 불원서적으로 본 것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진짜 간첩 잡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군인을 미행하고 잠복하고 불법으로 사진 찍게 하고 또 문을 따서 어딜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괴감이 함께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임 소장과 김부겸 청와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발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한당에 율사 출신 의원님들도 많으신데 법률 검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당이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시면은 과연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20석이라도 얻을지 저는 의심이 되는데요. 문건을 보시면은 이미 비문에서 평문으로 해제된 문건입니다. 64페이지에 관한 부분은요. 그래서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내부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전의 요약본은요, 비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군사 기밀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7시 정각에서 3부 최강 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